부천시 이동노동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천의료복지사회협동조합 부천시민의원에서 원장으로 근무하는 조규석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무더위 건강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근에 온열 질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온열 질환자 수가 늘어나는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폭염일수가 늘어나기 때문이죠. 폭염일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온열 질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온열 질환이란 어떤 것인가 라고 보실 때 우리가 이제 흔히 일사병이라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것을 의학적으로 열탈진이라고 말을 하고, 열사병이라는 게 있는데, 열사병은 우리 몸의 중추에 체온 조절을 하는 중추신경이 있어요. 근데 그 중추신경이 뭔가 너무 과도한 열 때문에 망가진 겁니다. 중추신경이 망가지면 체온 조절이 안 되고 밖의 온도에 의해서 몸까지 뜨거워지고 건조해지고 막 타는 거죠. 그것이 열사병입니다. 그래갖고 중추신경 이상이 오면 의식까지 잃게 되고 위험한 상황이 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거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근육경련, 열경련이라고 말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의식소실까지 올 경우에는 열시신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러한 열사병인 경우는 굉장히 중한 경우죠. 그리고 일사병인 경우는 아직 중추신경의 이상은 아니지만 뭔가 이렇게 뜨거운 온도의 그 폭염에 의해서 자기 몸이 견디기 힘든 상황, 그러니까 너무 땀을 많이 흘리거나 기력이 없거나 심한 갈증을 느끼거나 현기증을 느끼거나 해서 활동하기 어려운 상황이 일사병, 열탈진 상태입니다. 열탈진 상태면 바로 물을 뭐 드시게 해가지고 갈증을 해결하면 한두 시간 수면은 회복이 되지만, 그런다고 바로 일을 하는 것보다 그날은 쉬었다가 다음날 다시 준비해서 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온열 질환에 취약한 사람은 이렇게 고령자인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고혈압이 있거나 저혈압이 있거나 아니면 신장 질환자입니다. 신장 질환자 같은 경우에는 몸 안에 수분을 바깥으로 내보낼 때 콩팥이나 소변으로 내보내는 그게 불가능하니까 수분 조절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고령자인 경우에는 온도에 대한 신체 적응 능력이 낮은 거예요. 그래서 주의가 유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어린이 학생인 경우도 사실 주의를 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이 학생 경우에 최근에 차 안에 있어가지고 큰 일이 생긴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고령자, 혈압 환자, 아니면 혈관 질환자, 당뇨병 환자인 경우는 온열 질환에 취약한 경우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열탈진이나 열사병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열탈진이 있는 경우, 그냥 일사병이 있는 경우는 그냥 물을 드시게 하고 그 다음에 쉬게 하면 좋아질 텐데, 아까 말한 것처럼 열사병이 있는 경우는 뇌 체온을 조절하는 중추신경 이상이 오는 거라서, 그럴 때는 의식이 잃을 수 있고, 의식이 잃을 경우에는 절대 수분을 섭취하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수분이 기도로 넘어가서 숨을 막히게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시원한 장소로 이동하고 옷을 헐렁하게 입히고 몸을 시원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먼저 119에 전화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활동을 처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병원에 당분간 입원해서 입원 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3가지를 강조하는데, 첫 번째가 물을 자주 마시는 겁니다. 물이 탈수되거나 뭔가 이렇게 뇌 중추가 망가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물을 자주 마시고, 아까 말한 것처럼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문제가 되는 환자들이 신장 질환자들, 추석하시는 분들은 물을 너무 마시면 또 안 되거든요. 그런 경우는 의사와 상담이 필요할 것 같고, 가장 좋은 것은 폭염이 있는 시기, 낮 12시부터 5시까지는 일을 안 하는 게 좋겠죠. 근데 그렇지만 꼭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물을 자주 마시고, 또 하나는 지금의 건강 상태, 혈압이 너무 낮은 건 아닌지 높은 건 아닌지, 아니면 당이 너무 문제가 높은 거나 낮은 건 아닌지, 그런 것들을 스스로 체크하고 거기에 맞춰서 활동 강도를 조절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울 때는 폭염주의보나 폭염경보가 내릴 때는 햇볕을 차단하고 헐렁하고 가벼운 옷을 입는 게 좋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요즘에 핸드폰을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데, 핸드폰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죠. 다음 날의 온도입니다. 기온 상태. 그러니까 다음 날의 기온 상태가 폭염주의보나 폭염경보. 폭염주의보는 이제 33도 이상이 됐을 때 우리가 이제 폭염주의보라고 하고, 35도 이상 되면 폭염경보라고 하는데, 그렇게 주의보와 경보가 내린 경우에는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다음날 여름에는 다음날 기상 상태를 확인해서 거기에 대처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름철 온열 질환에 대해서 질문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햇볕에 상시 노출되는 이동노동자에게 발생될 수 있는 질환은 무엇일까? 라고 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온열 질환이 이제 생길 수 있겠죠. 열탈진이나 열사병,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적절한 휴식과 그 다음에 물을 자주 마시는 걸로 관리를 하면 되겠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생기는 그런 질환은 뭐냐면 대표적인 게 햇빛 알레르기입니다. 햇빛 알레르기는 햇볕이 자외선이 피부에 노출되면, 자외선이 피부에 닿으면 거기에 이제 이상한 물질들이 만들어지는데, 그 물질들이 본인의 몸에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 면역 체계에서 뭔가 이상한 물질로 파악을 해가지고 그걸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자외선에 노출된 피부에 뭔가 이상한 물질을 자기 면역으로 억제하기 위해서 공격을 하면, 그 공격된 자리가 가려움증이 생기고 발진이 생기고 물집이 생기기까지 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 게 햇빛 알레르기예요. 그 알레르기의 가장 좋은 방법은 첫 번째는 피하기입니다. 피하기는 모자를 쓰거나 양산을 쓰거나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거예요. 근데 모사나 양산을 쓰면 더 좋긴 하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경우는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되는데, 자외선도 A, B, C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A나 B를 모두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러한 자외선을 바르는 게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피하거나 차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알레르기가 심하게 생겨서 일상생활이 어려울 경우는 약을 먹어야죠. 스테로이드나 항히스타민을 복용하기도 하고, 주기적인 광선 치료를 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것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주기적인 광선 치료나 약물 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무더위에 주의해야 될 질병이 뭘까요?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지금도 얼마 전에도 그 뉴스에 나오고 있는 설사 감염병입니다. 설사 감염병이 왜 무더위에 많이 생기냐 하면은 고온다습한 주변 상황을 이 균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균들이냐면 바로 이 장염비브리오 균, 아니면 채소에 주로 많은 대장균, 그 다음에 오래된 음식에 많이 생기는 살모넬라와 캄필로박터 균이 특히 이렇게 고온다습한 여름철에 주로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런 균들이 고온다습한 여름철에 오염된 물, 오염된 식품에 감염되어 있다가 그걸 먹으면 구토, 설사, 복통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주의가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
씻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손 씻기 많이 하셨죠? 똑같이 손 씻기 잘하고, 두 번째 음식을 끓여 먹고, 아까 야채에 있는 것은 끓여 먹을 게 아니라면 생으로 먹을 거라면 충분히 씻어 먹고 그다음 익혀 먹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증상이 발현되면 바로 병원에 가서 치료해야지, 조기 발견, 조기 치료해야지 고생을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증상 발현하면 바로 병원을 방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